자, 식생분진 34장 36번. 이 문제 꽤 어렵죠. 이거는 임용고시 문제였고 어려운데 이거는 뭐 도전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정도고 PT에서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정도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모기 살충제의 저항성에 관한 내용이다. 모기한테 이제 살충제를 처리하면 다 죽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이제 저항성이 있어서 살아남죠. 그러면 그 살아남은 애들은 또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살충제를 처리해도 죽지 않고 그 세대 다음에는 많은 애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방향성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서로 다른 살충제 A와 B가 있어요. 살충제가 두 개 다른 거야. 모기총 X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처리하는데 살충제 A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대립 유전자하고 B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대립 유전자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염색체에 있는 다른 유전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살충제 A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는 뭐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는 뭐 2번 염색, 이렇게 다 다르게 있다고요. 그리고 각각의 민감성은 센서티브한 것은 S. 민감성이라는 건 살충제 처리했을 때 죽는 대립 유전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또 뭐 좀 어떤 오개념이 생기거나 이 문제를 편협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용어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야. 대립 유전자 중에서 이제 저항성이다 그러면 리지스턴트하다. 그 항생제에서 저항성을 가진다,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살충제 B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대립 유전자인 B가 관여하고 있다. 그때도 저항성은 레지스턴스 R, 민감성은 S라고 표현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냥 가만히 두면 하디반베르크 법칙처럼 뭐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충제를 처리하게 되면 그 저항성 대립 유전자 빈도 P가 바뀌겠죠. 자, 이 저항성 대립 유전자 빈도를 우리가 P라고 하자. 그러니까 AR이든 BR이든 저항성 유전자만 P라고 하자. 그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차이를 델타 P라고 하자. 이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떤 값이 아니라 차이를 우리가 Y 값으로 일단 표시할 거야. 그 전 세대에서 대립 유전자 빈도가 0.3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립 유전자 빈도가 0.2가 됐다. 그러면 그 델타 P는 마이너스 0.1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0.2 빼기 그 전 세대 0.3이니까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건 저항성 대립 유전자가 점차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그 전 세대가 0.3, 다음 세대가 0.4라면 델타 P 값은 0.1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로 갔을 때 대립 유전자 빈도는 0.1만큼 증가한다. 저항성 유전자가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그 집단에다가 살충제를 각각 A를 처리하든 B를 처리했을 때 그 델타 P의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라는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론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실험 조건에서 BSBR과 BRBR 모두 살충제 B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살충제 B를 처리했을 때 결과가 이 기억과 맞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저항성 R이 저항성 대립 유전자니까 당연히 저항성을 가지지 않냐 이렇게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당연히 대립 유전자가 라지 R이니까 저항성을 가지겠는데 이게 모두 다 저항성을 가지면 이제 우성이냐 아니면 BR만 저항성을 가지는 열성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히려 이제 반대도 한번 해봅시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BS만 저항성을 가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한 집단 T1 세대에 BR의 빈도가 0.5, BS의 빈도가 0.5라고 합시다. 근데 BS인 개체만 살아남는다면 이형 접합자도 절대 살 수가 없겠죠. BR도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그 다음 세대는 BS인 애들만 살아남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모두 다 BS로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P의 빈도는 0이 되고 그 전 세대의 P의 빈도는 0.5가 되니까 델타 P를 구해보면 델타 P는 마이너스 0.5가 나올 거라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그 전 세대에서 BR의 값이 0.5이면 그 다음 세대는 델타 P가
그 다음 세대는 0이니까 델타 P는 마이너스 0.5가 나오니까 이런 점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다른 케이스도 한번 생각해 보자. T1 세대에서 BR이 0.9라고 해봐. BR이 되게 많았어.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BS만 살아남는 그런 선택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 세대의 BR은 당연히 0이 되겠죠. 0. 이때 델타 P는 0.9가 나오겠네요. 0.9. 그 전 세대 BR이 0.9였다면 그 다음 세대는 싸그리 없어질 거니까 델타 P가 0.9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BS라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BS가 저항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 그래프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당연히 BS라고 하는 거는 센서티브하니까 저항성을 안 가질 거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래프 연습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 이제 뭐만 검증하면 돼? BR만 살아남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게 맞겠죠. 그래서 BR만 저항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첫 번째 세대 때 BR이 0.5야. 그럼 똑같이 이 집단에는 BR도 있고 BS도 있고 BS도 있을 텐데 BR만 저항성을 가져서 살아남으면 그 다음 세대는 BR밖에 없겠죠. 그럼 대립진자 빈도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 전 세대는 0.5, 그 다음 세대는 1이니까 그 차이 델타 P는 0.5가 나오겠죠. BR이 0.5였는데 그 다음 세대 1이 돼야 되니까 델타 P의 값은 0.5가 될 거라는 거야. 또 다른 집단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그 전 세대 T1 집단의 BR이 0.9였다. 그런데 BR만 살아남으면 그 다음 세대 무조건 또 BR이 1이 되겠죠. 그럼 델타 P의 값은 0.1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지. 0.9인 집단에서 델타 P의 값은 0.1일 것이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는 둘 다 모두 살아남는 우성일 것이다 라고 해서 기억이 맞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이 데이터는 그걸 말해주죠. 어떤 한 세대에서 P 값이 0.5야. 0.5. 근데 그 값이 지금 0.07 정도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살아남아. 그러니까 이영접 합자도 살아남기 때문에 무조건 다 1로 바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다만 0.5였는데 조금이라도 그 델타 P가 그 다음 세대는 0.07만큼 증가하면 0.057이 되겠죠. 0.057이 된 그 집단에서도 또 그 다음 세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진다는 거야. 점점 P값이 커가지고 결국에 1로 수렴하겠죠. 그렇다는 거는 R을 가진 개체가 유리하게 방향성 선택을 한다는 말이니까 이 그래프하고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니은 디귿은 이제 A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충제 A를 계속 처리했을 때 그 A에서 어떤 값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냐라고 했는데 이건 틀리죠. 왜냐하면 처음에 P 값이 0이야. P 값이죠. 전체 집단에서 AR이 없어. AS만 있어. 그럼 당연히 S만 있어. 그러면 AR이 없기 때문에 살충제를 처리하면 원래 AR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도 AR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델타 P 값은 0이죠. 그 다음에도 AR은 0이야.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는 게 델타 P가 0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P 값이 처음에 0이었으면 계속 0이 됩니다. 그래서 0에 수렴하는데 만약에 그 P 값이 처음에 0보다 크고 0.6보다 작은 값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0.6보다 작고 0보다 큰 이 구간에서는 P가 만약에 0.1이라고 했어봐. 그럼 0.1이면 그 다음 세대에 조금 커진다는 거죠. 또 커졌어. 그럼 또 그 다음에도 더 커져. 0.015가 됐어. 그때 값이 양수라는 건 점점 그 다음 세대 P 값이 커진다는 거야. 커져. 그래서 0.1, 0.0, 0.6이 됐어. 0.6이 되면 델타 P가 0이라는 건 그 다음 세대에도 0.6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P 값이 0과 0.6 사이 있으면 결국에 0.6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P 값이 0.6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도 결국에 0.6에 수렴하는 것을 위에 그래프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P 값이 처음 시작할 때 이 값이 0.7이었다고 해봐. 근데 그 다음에 델타 P가 마이너스니까 P 값이 좀 작아진다는 거야. 0.65, 0.64 작아지다가 다시 0.6에 도달하면 델타 P가 0이 된다는 건 그 값은 0.6에 수렴한다는 거지.
그래서 P값이 0과 1 사이면 또 0.6에 수렴합니다. 일단 벌써 틀리죠. 0일 때는 0에 수렴하고 0.6 0과 1 사이는 0.6에 수렴하고. 근데 만약에 처음에 그 집단에 AR밖에 없어. AR밖에 없다는 건 P값이 처음에 1이었어. 그럼 당연히 계속 그 집단 AR밖에 없겠지. 그 다음 세대도 AR의 비율이 1이겠지. 그러니까 델타 P값은 1일 땐 0이잖아. 그래서 처음에 P값이 1이면 계속 1에 수렴한 값을 가지잖아. 조건에 따라서 0일 수도 있고 0.6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똑같은 값을 수렴한다고 한 니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끝. 자, 저 그래프를 봤을 때 적응도 셋 중에 누가 가장 더 많이 살아남겠는가라고 했는데 이건 구간 다르지 않아요? 자, 이걸 제가 시험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했던 어떤 대립분자 P에 따른 AR의 빈도를 P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각각의 동형접합자, 이형접합자의 그래프를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이걸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 이 전체 집단이 처음에 P값이 0.3이었다고 해봐. 그럼 결국에 걔가 어디로 수렴했었죠? 0.6으로 수렴을 하려면 AR인 사람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야. 0.6에 가려면. 그러니까 이때는 AR을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형접합자 ARS도 증가해야 돼. 이제 구간에 좀 다 다른데 기울기가 여긴 좀 애매한가? 조금 더 앞쪽으로 옮겨서 처음에 이 집단의 P값이 0.2라고 해봐. 근데 우리 0.6에 결국에 수렴한다고 했죠? 0.2 1과 0만 아니라 그럼 0.6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세대 이 0.2보다 그 값은 커질 거야.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AR은 더 많이 살아남으니까 AR의 정도는 양수여야 돼요. 근데 AR, AS는 요거죠. 그 파란색도 증가하는데 그 기울기가 더 크지 않아? AR, AS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AS는 감소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0.2인데 그 값이 0.6으로 수렴하려면 AS는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AS의 정도는 더 낮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어떤 구간은 지금 AR, AS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AR, ASS가 빈도가 가장 낮아야 됩니다. 저 순서가 꼭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틀렸고 0.6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면 1과 0.6 사이라면 다 0.6으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 0.8이라고 해봐 지금 현재. 그럼 이 값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0.6이 수렴하니까 왼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ASAR은 다시 또 증가해야 돼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AR, AS는 많이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0.8에서 0.6으로 가려면 AS가 많이 살아남아야 AR의 빈도가 감소할 거 아니야. 여기서 유일하게 감소하는 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AR이 감소해야 AR이 없어져야 빈도가 0.8에서 0.6으로 가겠죠.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각각의 그 적응도가 달라지는 거지 꼭 이 그래프처럼 AR이 무조건 적응도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0.6에 수렴한다는 건 이형접합자가 거의 이 집단에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전체에서 AR이 6개, AS가 4개가 되어야 0.6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형접합자가 아마 가장 많이 살아남는 집단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렇죠. 그래서 AR, AS가 가장 적응도가 어떤 구간에서든 높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보기 디귿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되죠.